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고이면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낙동강은 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경향신문도 뭐 광고가 많이 끊긴다든지 여러 당시 사장은 방송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은 거죠. 청와대의 의향대로 MBC 경영진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한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그 당시 국정원이 교수님을 사찰했던 것이 또 이번에 밝혀지기도 했어요. 저뿐 아니라 이제 4대강 관련 전체뿐 아니라 박창근 교수 뭐 이렇게 좀 사찰하고 뭐 온갖 것 귀찮게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언론이 제일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진실을 진실로 전달하지 않고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또 왜곡해서 보도하고 또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좀 박해를 받았죠. 우리 뭐 최승호 당시 MBC PD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이 침묵을 했다. 저 역시도 이제 많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어서 침묵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왜 그랬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요? 그래서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명박 정부가 무리해서 했던 게 한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뭐 딴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종편 허가하고 하나가 이제 4대강 사업이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그 신문 3사에 대해서 종편 허가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 않았을까? 침묵을 하거나 좀 어떤 경우는 좀 왜곡을 해서 보고하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언론의 침묵 속에서도 또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분이 계시죠.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 쪽에 계시는데 외로운 투쟁을 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당시 이제 4대강 사업이 처음 추진되고 또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좀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기사를 쓴 언론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네. 들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사업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정부 4대강 사업 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 내세운 논리들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뭐 물그릇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전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처음에 이제 그 추진할 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호도한 언론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근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서 사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이 상식의 문제고 저는 찬반이 갈릴 수가 없는 문제라는 과학의 네.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비판하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뭐 경향신문을 비롯한 몇몇 안 되는 언론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 기계적인 중립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옹호하는 언론들로 나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후자 쪽으로 이제 이게 후자 쪽 기사들도 많고 하니까 찬반이 갈리는 문제구나 뭐 이렇게 보시게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돌이켜 보니까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사실 뭐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경향신문도 뭐 광고가 많이 끊긴다든지 여러 가지로 뭐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언론들이 겪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좀 전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언론들 이제 이름을 안 말해도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언론들의 문제도 있는데 비교적 정상적인 언론들 그리고 이제 저희 경향신문을 포함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언론들도 고민할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언론이 환경 문제 특히 이 개발 사업을 다루는 관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중립적으로 보면서 비판적으로 저희처럼 비판적으로 보는 쪽도
일단은 중립적으로 보도한 후에 사후적으로 비판을 하자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언론들은 그런 속성을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환경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사를 쓰는 거를 주저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데 이제 사후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는 한국 언론의 특성 그런 것들도 4대강 사업에서는 저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들 언론의 아시다시피 이제 뭐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그 언론들조차도 4대강을 비판하는 어느 정도 비판하는 모습들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행태 이 책임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메이저 언론이었던 MBC PD수첩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수십 6m의 비밀을 방송을 했어요. 그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으신 최승호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당시에 수십 6m의 비밀을 준비 중이셨는데 방송 2시간을 앞두고 불방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결국 그 다음 주에 방송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예. 뭐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방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이 났어요. 네, 판결이 그러면은 났죠. 원래는 이제 그 방송사는 사장은 이제 담당 PD에게 잘 됐다, 그 네. 방송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법원에서 방송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당시 사장은 방송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은 거죠. 그렇게 해서 청와대 눈치를 본 건가요? 청와대 눈치를 봤죠. 지시였나요? 맞습니다. 뭐 지시였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네. 이후에 나타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정원 내 그 MBC 장악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심작하건대 청와대의 의향대로 MBC 경영진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로 인해 고초를 겪으셨는데도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 4대강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추적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 남한강에 있다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저 낙동강에 있는데요. 낙동강이요? 예. 그 낙동강에 종일 나가 있다가 좀 늦게 지금 참여했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2011년에 이 4대강 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1년 이제 조금 있으면은 4대강 사업 완공 1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MBC에서 MBC PD 수첩 팀과 제가 있는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4대강 완공 10주년 기념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당시 이 4대강 소송이 사전사패였어요. 뭐 홍수 예방이나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이 환경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뭐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허락해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과연 10년 뒤에 이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 방송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이거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수자원 확보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4대강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물은 쓸 데가 없는 물입니다. 가뭄에 쓰여지지 않고 있고요. 홍수 예방이라는 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녹조 뭐 많아진 거 다 아시고요. 생태 완전히 무너졌고요. 낙동강 저희들이 이번에 상류부터 하류 이렇게 그 물을 끌어올려 봤더니 강준치가 80%, 90% 나옵니다. 강준치라는 물고기는 이제 정체된 호수 같은 데 많은 물고기인데 네. 낙동강에 이제 보가 생기면서 물 흐름이 완전히 정체돼서 낙동강이 호수가 저수지가 되니까 되어버린 거죠. 강준치가 원래는 저기 낙동강 하구 뚝 가까운 곳 정체된 수역에 살던 것들이 어도를 통해서 완전히 위로 올라와서 지금 저기 상주 위까지 낙동강 전체를 강준치들이 장악했고 그 강준치라든지 베스라든지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그 유해 어종들이 이것들은 다 이 육식 어종들이거든요. 네. 그 작은 그 물고기들 흐르는 그 강에 사는 물고기들을 잘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거의 다 잡아먹고 지금 강준치와 베스와 블루길이 이 드글드글거리는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연꽃이라는 거는 강에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연못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박창근 교수님하고 같이 그 구미보 밑에 낙동강에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연꽃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강에서요.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연꽃이 보이는 거야? 내가 극락에라도 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갑자기 무슨 불교적인 환영에 내가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더 이상 이제 낙동강은 그 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낙동강을 흘러야 강이라고 강인데. 그렇죠. 흘러야 강인데 어떻게 이 후손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이걸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강의 개념에 대한 굉장히 그 혼돈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명박 정부가 당시 환경단체를 대대적으로 내사해서 기세를 죽여 나온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들도 어떠한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환경 단체가 역시 이제 환경운동연합이죠.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거기서 뭐 온갖 수사를 해서 사실상 굉장히 좀 힘이 그냥 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몇몇 또 교수들하고 변호사들 굉장히 또 종교계가 그걸 참 대신 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현장 낙동강, 남한강, 뭐 영산강 이런데 현장에 있는 단체들이 살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우리가 그 동력을 이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큰 역할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한강은 이항진 여주시장님이 혼자 고군분투하셨어요. 나와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시겠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4대 강이 아니면 저희 뭐 시장이 됐을까? 사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막 웃으시고 덕분인가요? 네, 그만큼 저는 그냥 동네에서 강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있던 사람인데요. 네. 그냥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고이면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에서 도대체 이 말이 안 그 된다. 논리가 예. 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운동에 뛰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상동 교수님, 사실 전 선생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까지 저는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예. 전에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권력에 탁 짓눌렸을 때 누구나 다 거기에 머리 조아렸거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뭐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막 떠들고는 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다들 뭐 하냐면 옛날에 4대강 때 다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 또 4대강 또 보고 난다고 그 자리에 꿰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나는 강에서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둬서 썩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상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기록을 남겨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조금 전 최승호 PD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10년 되니 이제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내가 낱낱이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 필요하죠. 축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별짓을 다 해놓고 또 우리 민주당인데 제가 민주당 정권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이어간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보낼 사람은 보내고 묻을 사람은 묻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걸 하자고 이 자리가 전 있다고 보고요. 깨끗이 보내는 그런 걸 결심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좀 더 그냥 생생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반드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을사오적처럼 4대강 관련돼서 끝까지 공과 과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자라는 얘기시죠? 네, 보낼 놈들은 보내야 선을 이루는 거고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기사 중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대부분의 이 홍수 예방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라는 질문에 수해의 대부분이 인간이 강으로 덤빌 때 일어난다. 인간이 강을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강에게 큰 보복을 받는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예. 그게 참 인상 깊었는데 끝까지 4대강 사업이 어떤 식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 추적을 해서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남한강에서는 이항진 시장님이 고군분투를 하셨다면 낙동강 4대강 사업 비중이 가장 컸던 유역인데 지역 정서상으로 반대 운동을 하기가 참 힘들었었던 지역인 것 같아요. 낙동강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이미자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낙동강에서 계시다 오셨다고요? 네, 네. 예, 최동욱 힘드시죠? PD는 현장에서 보고 왔네요. 아, 저도 사진들을 봤는데 이 녹조라떼라는 말들이 맞아 떨어질 정도로 그 말 한마디로 이 장면이 설명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마지막까지 하고 결국은 이제 2012년도에 모든 낙동강에서 보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도 계속 현장을 답사를 했었고요. 6월 제 기억에 지금 6월 2일로 기억이 됩니다. 네. 6월 2일 날 이제 처음 거의 여름을 앞두고 본격적 여름을 앞두고 낙동강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현장을 답사했었고 답사를 쭉 나갔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뭐 본포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창원 네. 시민들이 물을 먹는 치수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이 본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항상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아침에 이제 제가 한 10시 정도에 현장에 딱 나갔는데 제 방 위에 섰는데 이상한 악취가 강에서 풍겨오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일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강 가까이로 갔는데 강물이 이상한 거예요. 네. 완전히 녹색 페인트를 강에 뿌린 것처럼 예. 강에 완전히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그 짙고 걸쭉한 그 물이 바람이 일 때마다 이렇게 강 가로 이렇게 찰싹찰싹 몰려오는데. 밀려오는데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게 처음 예. 제가 낙동강에서 녹조를 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너무 놀래고 해서 이제 뭐 김장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강이 이렇게 변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여쭤보니까 이게 남조류이고 이게 녹조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처음 녹조를 보고 지금까지 녹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당시에 저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할 때 이 기억을 보면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셨는데 참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어려운 여건들은 사회적 여건이나 정치적 여건들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또 하나 환경단체를 향해서 했던 게 사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유사한 환경단체를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를 전국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특히 낙동강에는 저희 경남 지역만 해도 그러니까 경남을 본거지로 하는 단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 단체 속에서 경남의 지부를 둔 이러한 단체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나 캠페인이나 이런 걸 저희가 함안보 쪽에서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저희와 한 1km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찬성하는 집회를 하고 네. 이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특히 이 단체 이름이 문제입니다. 예. 제가 활동했던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 즉 네. 경남 지역에도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단체 이름을 갖다가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찬성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이게 예. 환경운동연합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이런 항의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단어 하나 바꿔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환경단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가짜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환경단체와 환경단체의 싸움, 그리고 언론과 언론과의 싸움, 찬반 대결로 가버렸어요. 네네, 민과 민의 갈등을 조작해서 예. 조작이죠. 그야말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그러한 기억들이 사실 지금도 좀 생생하게. 말씀하신 그 환경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사실 이 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소송까지 했는데 네. 이게 소송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단체는 여전히 있어요. 4대강 사업 찬성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여전히 단체 이름은 맥맥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4대강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 받으면서 환경운동, 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나 또랑 살리기 운동이나 이런 거. 네. 참 어렵게 환경운동을 하셨네요, 교수님. 이미자 위원장님 말씀 마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녹조라떼를 처음 보셨을 때, 목도하셨을 때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저희는 사실은 낙동강이 바로 수문 개방, 상시 개방은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녹조 정도는 일정 완화되고 그러고 나서 보철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이루어지면서 생태계 복원까지 아까 최성호 선생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계 복원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낙동강은 지금 거의 수문 개방이 되고 있는 건 하만보 정도입니다. 올해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하만보가 2.2m 수위로 해서 개방이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수문이 닫혀 있습니다. 즉 낙동강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인 지금 수문 상시 개방과 보처리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상황 속에서 하만보가 수문이 열리면서 일정 녹조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나만 열렸는데도. 예. 하만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녹조가 완화되어 있고 문제는 낙동강의 보는 길게는 한 1km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강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보가 위치하는 가동이 될 수 있는 수문이 있는 보는 전체 강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3분의 1만 물이 흐르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대로 고정부에서 그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수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보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물이 흐르는 수문이 열려 있는 곳은 녹조가 완화가 되는데 나머지 이제 그 고정부에 의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정체 수역에서는 여전히 녹조라떼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녹조라떼를 저희가 목격했고요. 네.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비가 오면서 그리고 이제 일본 쪽으로 간 태풍의 영향으로 강바람이 많이 일고 있어서 지금 이제 녹조가 좀 오늘 낙동강은 녹조가 많이 녹조 라떼 상태는 아니고 푸른 그러니까 초록색을 띠고 있는 강의 모습은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어쨌든 수문 개방은 어찌됐든 간에 녹조 문제를 완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만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현재 낙동강은 강이 워낙에 넓은 강이기 때문에 수문 개방만으로는 녹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보처리 문제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좀 그 이상동 교수님 그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사실 이게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여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수문 상시 개방 그리고 보처리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저희가 기억하건대 거의 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빠르게 뭐 국민의힘은 아주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4대강 그러니까 수문개방과 보처리 방안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런 속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이상돈 교수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에 유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현장 답사하시고 현장을 네, 환노위 지원하셨던 소속으로 분이 예, 아니었던가 그 그렇게 부분을 좀 기억을 짚어보셨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말기에 와서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낙동강과 한강에 금강과 영산강은 보처리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강과 낙동강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수님의 생각도 저는 좀 듣고 네.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사실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부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부분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좀 복원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제가 이제 그 속마음은 제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그 당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가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 생기고 하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강 사업 같은 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영남이 흔들릴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자면 굉장히 위기를 맞은 거 아닙니까? 지지 기반이 영남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이게 정권이 위험하다 생각했던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그냥 덮은 거기서 거군요.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대선 후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안철수 당시 후보 당시 예. 후보, 당시 지금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까지 자간의 4대강의 재자연화 복원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솔직히 안철수 그 전 대표가 그걸 기억이나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그럼 이 정권에 들어와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예. 아직 막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것도 왜 저러는지 왜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것이 어떻게 추진으로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그게 좀 정권 초기에 좀 이렇게 지지율도 뭐 굉장히 높았잖아. 그때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무슨 보호 개방을 둘러싼 경제성 분석인가 뭔가 하냐고 세월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 경제성 분석은 뭐 이게 과거에 많이 한 거거든요. 그 뭐 되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른바 그 새 정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허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제성이니 이런 거 끝없는 수렁에 빠졌고 또 이제 이게 보가 생겨서 그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민들이 또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이익 집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금강에 좀 보 개방 몇 번 하니까 하천이 좀 복원된 거 하고 그거 하고 말았어요. 나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한심하게 돼 버렸고 네. 그리고 참 그 영남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보철거 반대위원회라는 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의 야권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이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경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일까요? 글쎄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근데요 이게 배란간 이 4대강 복원이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강 영산강은 준설도 그렇게 깊지 않았고 해서 비교적 복원이 쉽다고 재자연화 보는 거죠. 작업이 조금 쉽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그거나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권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러면 16개 보와 영주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강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음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정권은 좀 무엇을 해야 이제 할까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냐가 문제가 되겠죠. 저는 특히 이제 낙동강에서는
그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게 이제 영주댐이에요. 그 영주댐은 그 보면 중간댐이랑은 더 있어요. 그 유사 조절지라 그래서 모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사 조절지, 맞아 영주댐 위에 있는 또 다른 댐이 있는데 그 모래에 흐르는 거 막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라도 좀 이 문재인 정부가 해체를 해서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남 지역이 문재인 정부한테는 상당히 좀 반대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부담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정부가 집권 초기에 좀 할 거 해야 돼요. 골든타임은 다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별다른 진전이 없이 또 정권이 안가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새만금 세워놓고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뭘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와 같이, 그래서 좀 제가 비유할 것 같으면은 새만금이 저기 전라북도에 있고 전국의 4대 강에 16개의 새만금이 생겼고 영주댐까지 하면은 한 개 더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해결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국론 분열 논란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국민 세금을 먹어요. 난 그래서 참 이게 아주 참 골치 아픈 걸 만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탄생을 해도 반대로 영남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권이 탄생을 해도 이 4대강과 관련돼서 참 건드리기 힘든 문제일 수 있다. 네. 이건 정파 논리를 사실 뛰어넘는, 강이 흘러야 우리들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파 논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좀 국민적인 합의, 좀 이런 좀 시민사회 시민사회뿐 아니라 좀 범국민적인 어떤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또 사실상 좀 힘든 면도 있고, 또나 이것을 정파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왜냐 그러면은 현재 야당은 이명박 정권에서 저지른 일종의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 야당이 그거와 단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걸 단절하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이 훼손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하고 보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아주 기가 막힌 우리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애물단지를 만들었다고 그러나요? 참 당시 이 4대강 소송이 사전사패였어요. 우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린 그 재판부의 재판장은 얼마 후에 큰 로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법부가 굉장히 흔들렸다. 알 걸 다 아는 사람이 궤변과 그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지난 세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기록을 남겨야만 됩니다.